그런 의미에서 경험적인 판단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기억은 꼭 들어야 돼. 니은번. 윤리학은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에 주력해야 된다. 어머 분석 들어갔으니까 메타윤리학 이렇게 하면 1차원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단서를 놓칠 수는 없네요. 분석윤리학, 메타윤리학의 입장인 거고요. 메타윤리학이 이 논증과 추론에 대해서 분석하고 도덕적 언어와 용어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랬어요.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분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번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향은 있지만 기술윤리학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번을 빼주는 거고요. 이거 그냥 스킬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저걸 활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해보세요. 디귿번. 도덕 현상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될 사실의 집합이다. 맞는 얘기죠. 왜? 제가 기억본 하면서 써놓은 이 표현을 보세요. 경험적인 판단,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기술해야 되는 사실의 집합으로서 사실 판단, 객관적,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와 접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과 기억과 디귿번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럼 리을번.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 여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말해보자면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덕 규범을 정립하는 건 그야말로 규범적인 윤리학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윤리학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답 2번. 3번. 죄송해요. 여기에 연결시켜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본문 7페이지에 테일러의 자료로 기술윤리학의 지문 분석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예 요 문항 할 때 선지로 붙여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왜냐면 그 분석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같이 읽어요 라고 하면 이게 뭔가 텐션이 떨어지더라고요.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쪼개서 선지처럼 한번 정리해봤어요. 테일러가 기술윤리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리고 이 지필자의 분석을 정리해보면 미음번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관찰을 중시합니다. 비읍번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에 주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치 판단이나 문제 해결이나 도덕적인 실천에 대한 관심 자체보다는 객관적인 기술과 설명에 강조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도덕적인 현상이나 풍습이나 관습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과학적인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 규범윤리학이나 메타윤리학하고는 좀 달라요. 왜? 철학적인 연구를 하는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의 성향과는 이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탐구해서 그 있는 그대로를 써주는 그 성향, 설명해주는 그 성향과 뒤에서 이야기하는 규범윤리학이나 메타윤리학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이응선지 같은 경우를 보면 너무 무게 있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지만 보통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도덕 문제 해결이나 실천에 큰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공통점으로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이 해석 부분에 보면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이 철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 기술윤리학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거를 써주고 설명하는 거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에도 차별화를 좀 두긴 뒀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이 출제가 된 바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예민하게 물어보면 어쩌지? 그것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봤는데요.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지 붙여서 추가해 두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3번 갑니다. 다음 윤리학의 입장에서 부정에 대답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딱 보면 현대사회에 와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고 우린 거기에 직면했다. 윤리학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도덕 이론을 적용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게 핵심 과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말해줘야 돼. 그게 핵심 과제야 라고 말하면 규범적인 성격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실제로 적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니 실천 윤리학적인 성격이 있겠다라고 잡아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입니다. 1번 선지부터 가볼까요? 나는 어떻게 여기 키워드가 이제 눈에 싹싹 보이는데 이거 먼저 알려드려도 돼요? 1번에 보면요. 개별 상황에 적용한다 그랬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제시문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그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문장과 또 연결돼요. 지금 해결이라고 했나요? 4번에 또 해결 나왔어요. 현실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1, 3, 4번은 제시문의 내용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한 세트예요.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 틀리게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5번 도덕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한 삶의 지침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그렇지 않으면 옳지 못해요? 라는 지침을 제공하는 건 규범적인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1, 3, 4, 5번은 논리적으로 통하는데 2번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 연구만이 윤리학의 목적인가? 아니에요. 윤리학의 목적이 뭔지 지금 몇 번을 말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반복이 됐지만요. 윤리학의 목적은 윤리 이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고 실천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 라고 제시문은 볼 거예요. 그래서 의미론적인 연구를 하는 거 이런 것이 그것만이 실천 윤리학의 목적이다 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2번을 부정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으시죠? 그럼 봐봐요. 실제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2번하고 3번이 단독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2번하고 3번을 붙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만약에 연계되면 그런 류의 연계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문제 한 문제 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볼 것. 4번 갑니다. 가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이어서 실제로 잘 출제되는 유형이 되었습니다. 가나 입장이 뭔지 먼저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는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탐구합니다. 행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준을 제공해야 돼. 기준이 되는 이론과 원리를 제공해야 돼. 그래서 규범적인 성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론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을 좀 더 주력한다라고 하면서 서술에 놨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4번은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따라 나오는 말 분석해보자. 도덕적 언어 따라 나오는 말 분석해보자. 도덕적 추론 과정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분석해보자. 메타 윤리학입니다. 설마 여러분들 이거 분석이라는 말 안 나오면 메타 윤리학인지 모르거나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네.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을 가와나로 연결시켜 놨는데 선지 가볼까요? 1번. 네, 여기 체크 하나씩 없습니다. 나왔죠? 가치 판단 없이. 무슨 말이야? 가치 중립. 알겠다. 가는 이론 윤리학이어서 규범적인 성격이 강해.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 판단을 해. 그런데 1번 선지에서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했으니 옳지 않아 라고 빼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판단을 토대로 해서 가치 판단으로 가야 되니까 1번 옳지 않다. 2번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을 윤리학의 주된 목표로까지 삼는다 라고 했다면 이건 가보다는 나에 가깝겠다. 빼줄 수 있겠다. 3번 나는 윤리학이 도덕 담화의 의미 분석보다 도덕 규범 정립에 주력해야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말할 수 있겠는데 결론은 X인 거고, 왜 X이냐라고 보면 문제 중에 보면 문장이 뭐뭐보다 뭐뭐임 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나는
도덕적인 담화, 언어,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도덕적인 규범을 정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나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무게를 빼놓은 서술을 했기 때문에 X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역시나 규범적이냐 규범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었네요. 그럼 4, 5번까지 달려야 되네요. 4번 나는 윤리학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목표로 삼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쵸? 4번 X. 5번 가는 이론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나의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걸 쓰려더라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규범적이냐 비규범적이냐라고 하면 차이점은 볼 수 있겠지만 메타 윤리학이 도덕적 용어와 논리와 추론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가가 이론규범 윤리학이 탐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좋은 문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6번 여기다 쓸게요. 6번에서 써봐요. 줄여 썼어요. 메타윤리학은 이론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나 이 문장 참 좋아. 여기 앞에 자료 혹은 이 출제 선생님의 지필 선생님의 해설 부분 참고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문장이 괜찮은 문장이다 라고 그동안 봐왔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하나 추가하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갑니다. 가브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곧 봐왔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지필 이론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나 이 문장 참 좋아. 여기 앞에 자료 혹은 이 출제 선생님의 지필 선생님의 해설 부분 참고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문장이 괜찮은 문장이다 라고 그동안 봐왔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하나 추가하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갑니다. 가브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갑니다. 가법. 윤리학은 삶의 실천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를 이해하고 도덕 원리를 토대로 해서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해야 돼. 그럼 도덕 원리를 토대로 해서 해결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실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1번 경험적인 탐구를 통해 도덕 현상과 문제를 정확히 기술한다.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기술 윤리학. 그럼 기억번 각. 윤리학은 행위의 선악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시문이나 선지가 끝나는 부분에서 강조한다. 주력해야 된다. 주안점을 둔다. 이런 으로 힘을 주는 어미 처리를 해요. 왜? 우리 윤리학의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각각의 사이에 차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연결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뭘 하나를 딱딱 확 잘라내기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끝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력한다 라고 하면 실천 윤리학이 주력하는 건 뭐예요? 도덕 원리를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선악의 개념 의미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용어를 분석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해결하는 걸 관심 있어. 그래서 기억번을 일단 빼줄 수 있겠다. 니은번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는 친절해.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가로친 이 두 부분은 둘의 의미가 통하는 거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해도 되고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만 해도 되는데 친절하게 써준 문제. 그렇죠? 해결을 주안점에 둔다는 것과 실천윤리학의 강조점이 잘 들어간 니은번 꼭 들어가야 되고 1번 기술윤리학은 사회 도덕규범이 개인과 사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기술윤리학에도 도덕규범이나 어떤 도덕적인 현상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때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탐구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 기술하는 거에 주안점을 둔다니까. 디귿번 맞는 선지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이건 특히 기술 윤리할 수밖에 없다. 얘 범주에서 디귿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 지극 같은 문장이 좀 딱딱하고 잘 안 들어오는데 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장으로 잘 봐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번, 윤리학은 도덕규범을 정립해서 도덕적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관심 없는 건 1번. 그래서 갑과 을을 엮을 수 없음.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들어간 3번. 잘하셨어요. 6번 갑니다.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왠지 학생들 다 스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 진짜 5번까지가 윤리학의 분류고 나머지 세 문제가 그렇지 않은 문제인데요. 요거부터 말하고 가야지. 이거를 차라리 여러분들 25학년도에 6모에 2번 문제 풀어봐요. 그러면 이런 류의 모티브가 된 저 소재의 문제야. 적어보면서 이런 거 그냥 넘어가 라고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이 정도로 나오는 거를 실제로 생명윤리 파트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 문제에 심각하게 가볼게요. 인간배아 복제는 인간배아를 파괴하여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그러면서 이 친구가 너의 주장을 3단원법으로 정리하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네. 이런 대화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문제에서는 참 많이 봤습니다. 꼭 나오는 주제예요. 네, 자, 이 형식을 두고 보면 기억번, 여기에는 도덕원리, 사실판단, 도덕판단이거든요. 이걸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 갖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의 도덕원리 부분에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원리가 들어간다. 친절하죠? 1번 맞아요. 2번, 기억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역할교환 검사나 보편화 결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 개념 파트 부분에서 이런 거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연계문제 한 문제씩 나오고 이번에도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게 요거예요. 기억을 위해서는 요걸 할 수 있어요. 그럼 3번, 니은에는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여기 또 가치 판단 나왔다. 자, 이 사실 판단 부분에 말 그대로 얘기해보자면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치 판단이야 라고 했으니까 깔끔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이에요. 자, 그럼 4번, 지그새는 인간배아 복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결론이 그렇지. 인간배아 복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넣어서 도덕 판단을 하는 걸 테니까 맞다. 5번, 지그새는 기억의 원리와 니은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 판단이 들어간다.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가치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니까 잘 정리해주고 있죠? 옳지 않은 거 3번인 거 알겠죠? 딱 이렇게 한 문제 있습니다. 한 문제. 네, 7번 갑니다. 사파 보세요. 누굴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조차 필요합니다. 왠지 알죠? 전에 평가 문제에서는 그 사상가 복식 정도, 시대적인 복식 정도를 모티브로 해서 그렸는데 지금은 비슷하게 소크라테스 선생님이에요. 이런 설명 한번 했더니 선생님 그러면 사상가들 얼굴도 외우라는 건가요? 그렇게 말한 친구에서 또 상처받았잖아. 소심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이러한 문제를 만들 때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로라고 문항을 세팅할 때에는 대개의 의도는 사상가를 특정하지 않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항을 풀 때 의도는 뭐냐면요.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꼼꼼히 잘 활용해라 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국어 문제네. 그냥 풀어도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고 훈련할 때만이라도 저랑 같이 그걸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어떠한 중요한 단서를 잡아서 선택지로 연결하게 될지인데요. 자, 제시문에서 중요한 정보, 단서가 되는 부분에 체크를 할게요. 이분은요, 이 강연자는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랑 충고하는 거를 멈추지 않을 거래요. 우리 이제 지적질 싫어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너의 영혼을 좀 들여다봐 문답법 3파수를 통해서 계속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적질 당하는 게 싫어.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지적질을 다 듣다 보니까 내가 놓친 게 있었네
라고 영혼을 들여다보는 누군가가 있었겠지. 플라톤과 같은 제자처럼.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충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한 건 여러분들이 성공, 부, 명예 말고요. 영혼의 최선의 상태, 영혼의 탁월함.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관심 없으시고 재물이나 명성 쌓는 데에만 관심 많으신데 왜 영혼을 돌보는 데는 돌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검토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찰이에요. 이거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제시문이 강조하는 입장은 뭔가라고 보면 선택지가 막 아찔하게 우리를 긴장시키지 않아요. 1번. 이렇게 말하는 게 차라리 낫겠더라고. 그림의 강연자 혹은 사상가의 특정 지점을 소크라테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가 생각하는 최선의 삶은 뭐예요? 여기 써놨네. 영혼의 탁월함을 실현하는 거. 그래서 성찰하는 삶이거든. 그러니까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최선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건 그가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긴밀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또 2번. 자신이 속한 사회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럴 리가 없겠지. 검토하고 성찰하면서 지적하고 충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데 어떻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겠어? 적절하지 않아. 3번째. 세속에서 벗어나 초월적 존재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된다. 소크라테스가 이게 긍정을 할까 부정을 할까를 넘어서서 이 문항의 의도는 그렇게 예민하게 가는 것보다 너의 영혼을 돌봐 성찰해 이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세속에서 벗어나 자 아테네를 벗어나시오 자 폴리스를 벗어나시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구나. 글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4번의 정답이 나오셨어.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 그래서 너의 영혼이 탁월하게 되도록 해. 돈 많이 벌고 권력 잡는 거에만 관심 갖지 말고 네 영혼도 좀 돌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제가 5번이 틀린 걸 지금 말했어요. 부귀와 명성을 목표로 하는 삶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사람들아 당신들은 그거에만 관심 있냐. 영혼을 좀 돌봐야지. 이게거든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자료가 본문 안에 있어요. 근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5번하고 6번으로 제가 추가로 달아봤어요. 재구성입니다. 5번. 당신은 어떻게 재물과 명성 쌓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훌륭하게 하는데 마음 쓰세요. 그러려면 성찰하세요. 요거예요. 요 문제가 요건 알려줄 거야 이제. 21학년도 수능 20번. 오늘 저 열공했어요. 출첵하실 분들은 요런 기출문제 하나까지 풀어보기. 오케이. 다음 문제입니다. 8번이에요. 다음을 주장할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있죠. 수능 특강이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교재를 풀 때는 아 이게 얼추 누구겠구나 라고 하거든요. 20문제 안에 섞여 있으면 특히나 이게 6월에 나오면 이 사상가가 누구인 채 문제 푸는 학생들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만점 넣잖아. 왜 미리인지 아느냐? 미리 얘기하는 게 토론의 소중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토론이 소중하냐라고 했을 때 제시문을 보시면 요 1번과 2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밀은 공리주의자고 선생님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영향을 줬다고 제가 봤는데 말이죠. 그러면 1번에서처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겠네요. 이런 유로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부분적인 지식을 선 개념으로 작동해서 제시문이 주고 있는 정보를 무시한 채 선지를 판단하면 국어적으로만 풀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만 풀면 낭패를 본다. 꼭 제시문에서 출제자가 주고자 하는 정보와 단서를 찾아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제시문에서 소중하게 주려고 하는 정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내 의견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정당화하려면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토론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물론 다수가 진리를 믿고 있을 수 있지만 다수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보장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1번에서처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데, 뒤집어 말하면 소수만이 진리를 알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소수의 의견을 들어보니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 라고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류 가능성을 갖고 충분히 검증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수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1번에서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 꼭 그렇지만 않다. 조심해서 빼줘야 되고, 두 번째, 똑같이 소수의 의견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는 거 불가능하다. 꼭 그렇지도 않다. 소수가 진리를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검증할 수도 있고 오류 가능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3번에서처럼 반대 없는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 1번과 3번으로 의식의 흐름으로 가서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토론하자입니다. 그리고 4번, 오류를 지닌 반대 의견에 대해 불가능해야 된다. 조심! 오류를 지닌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관용적으로 들어봐야 돼. 들어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검증해야지. 그러니 5번, 진리 획득을 위해 자기 주장에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해.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너네가 내 생각을 듣고 한번 검증해봐 줄래? 그런 점에서 내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봐요. 다수 소수라고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오류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 이거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답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나랑 같이 수능 전형 한번 했거나 혹은 다시 재도전하는 친구들 있다면 나중에 몰쓱 얘기할 때도요. 다수 소수 이런 류의 심의불복종 얘기할 때 그것만으로 단서 잡아가지 말고 잘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자료 플러스에 보시면요. 이런 해석이 있어서 제가 5번, 6번으로 추가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1번.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토론이다. 이 토론을 통해서 논증할 수 있으니까. 검증할 수 있어서. 또 6번. 인간은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오류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 소수 의견도 경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소수냐 다수냐 만장일치냐 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자체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전 이게 키포인트라고 봐요. 다수냐 소수냐 다수냐. 1번. 다수가 동의하는 입장이 모두 진리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입장도 진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 소수 의견도 잘 들어봐야 된다. 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하자? 토론하자. 또 반대 없는 만장일치가 참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진리 획득을 보장한다고만 보는 건 아니에요. 다수의 주장에 반대하는 소수 주장도 들어보면서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에 이 얘기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거나 혹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쉽게만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조심히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전 문제 갑니다. 앞에서 기본 문제 논의하면서 이미 포인트들을 반복했어요. 조금 더 속도 내면서 더 중요한 점에 포인트를 맞춰 보겠습니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좌표평면으로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갑번의 경우에는요.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확히 밝힌다. 추론 과정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입증한다 라고 했어요. 갑번은 메타윤리학이에요. 1번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좌표평면 나올 때 꼭 문장 구성을 이렇게 해요. 그거보다는 도덕적 판단이나 규칙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 규칙의 정당한 근거를 찾는 데에 주력해야 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 규범윤리학이에요. 그러면 메타윤리학에 비해서 규범윤리학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찾으라는 거죠. X축 먼저 볼까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규범의 모색을 강조하는 정도는 규범윤리학이 높겠죠. Y축, 도덕 추론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논리적인 분석을 강조하는 정도는 규범윤리학이 낮겠죠. G축,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규범윤리학이 높겠죠. 그러면 정답을 지급번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도 선악을 판단한다 라고 했으니까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 갑니다. 가의 가불의 입장을 나 그린 것 같이 알고리즘으로 판단하는 문제예요. 가불의 입장이 뭔지 먼저 보죠. 갑의 경우에는 여러 분야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목하는 학제적이면서도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실천 윤리학의 특성이에요. 저는 편의상 여기다 미리 써놔요. 이해해주세요. 1번. 다양한 도덕 현상을 역사, 문화, 인류학적으로 접근하고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기술 윤리학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둔 상태에서 알고리즘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억법. 사회 도덕 문제를 또 나온다. 사실 판단의 대상으로 보아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요. 실천 윤리학은 사회 도덕 문제를 사실 판단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기억법은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특단법 또 나온다. 사실 판단의 대상으로 보아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요. 실천 윤리학은 사회 도덕 문제를 사실 판단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기억법은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틀린 부분이 실천 윤리학에서 틀렸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판단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이제 실천 윤리학 혹은 규범 윤리학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습하면 되겠죠. 니은번 B. 실천 윤리학에게만 물어요.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해야 하나요? 그러면 실천 윤리학에게 맞는 것으로 정진술로 수월하게 세팅이 됐죠. 디귿번 B. 도덕 판단의 논리적 구조 분석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아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메타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하죠. 기술윤리학은 니은번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니은번과 같은 내용에. 그래서 노 해주고 디귿번을 빼내야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리을번. 사회 도덕 관행을 나왔다. 경험 과학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기술윤리학이 예스라고 할 것이고 맞는 세팅이 됐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에 들어가는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스타트가 되는 문항에서 A와 B 모두에게 유의미하게 예, 아니오의 판단 근거를 낼 수 있는 세팅도 있지만 정확히 어느 하나의 입장에서 틀리게 세팅을 해서 문항에서 정답에서 제외하게끔 세팅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립니다. 3번. 가나다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가장 복잡한 구성으로 나오는 경우예요. 새 윤리학이 나오는 경우고요. 실제로 출제된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보겠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삶에서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해서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고 했어요.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그래서 실천 규범 윤리학의 특성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나번은 이론적인 분석과 정당화. 그래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토대를 제공하는 이론을 정립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타윤리학도 이론규범 윤리학도 이론적인 토대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나번이 이야기하는 것은 규범윤리학인 것이 도덕적인 행위와 그 해결을 위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 정립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론규범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답은 옳고 그름과 같은 실천적 물음에 대한 해답 제시가 아니라 언어 의미 분석, 추론 타당성 입증. 메타윤리학 좋아. 규범윤리학 2개와 규범적인 성격이 약한 윤리학이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거까지 화살표까지 쓰고 갑니다. 기억번 가는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나를 활용한다. 제가 지금 쓴 게 좀 나온 거죠. 이론규범, 제가 화살표를 여기다 쳤는데 이론규범 윤리학이 연구한 것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실천 윤리학과의 유기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네요. 기억번 들어가야 된다. 니은번. 나는 윤리학의 학문 성립 가능성 연구를 주된 과제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그건 나보다는 이 세팅에선 다에 더 가깝겠죠. 니은번은 맞지 않다. 디귿번. 다의 지식은 나의 이론 정립 과정에 활용되기도 한다. 그쵸? 요것도 강조드렸습니다. 리을번. 나와 다는 가치 판단 없이 또 나오네요. 도덕 이론을 정립하는 데 주력한다라고 했는데 이론규범 윤리학은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 없이 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들어간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세팅되는 경우에는
이론규범 윤리학과 실천규범 윤리학과의 사이, 또 메타윤리학과 이론규범 윤리학과의 사이, 이것이 선택지로 쓰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4번 문제 갑니다. 가의 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갑니다. 그럼 갑과 을이 누군지 먼저 봅시다. 갑은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와 복잡한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다. 누구? 메타윤리학의 입장. 을은 역사, 연구, 인류학적 현장 조사, 사회적 분석. 누구? 기술윤리학. 잘하셨어요. 이 세팅도 요즘에 좀 중요해요. 네, 규범 윤리학 빼고 이 둘이 잘 나와요. 또 기억번 갑니다. 도덕 판단의 진위를 확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메타 윤리학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간만의 입장으로 맞아요. 니은번 B 공통점인데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이 규범적인 성격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원리를 현실 개별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자면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천하는 문제에는 큰 관심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둘 다 부정의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큰, 더 강력히 말하자면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을 빼줍니다. 디귿번 또 공통점인데요. 도덕적 담화에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만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해설지 한번 보시면 기술윤리학의 입장으로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그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둘 중에 특히나 기술윤리학은 도덕적인 현상이나 관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서술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므로 디귿번과 같은 문장에 긍정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통점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문항을 세팅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메타윤리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보고 싶잖아요. 해설에 써있지 않고 저도 그 해설의 기준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옳겠지만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윤리학이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을 연구한다라고 하기에는 논리와 추론과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메타윤리학에도 그것만 연구하는 거라고 한정 짓는 건 좀 어렵겠다. 하지만 그걸 논할 필요도 없이 기술윤리학에게 너무 틀려서 B에 들어갈 수가 없는 세팅이다. 이 의도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실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20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때 이렇게 빨리빨리 피해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리을번 C. 한 사회 도덕적인 관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윤리학의 탐구 목적으로 삼는 거는 기술윤리학만의 특징이 맞죠? 그래서 리을번 맞다. 기억하고 리을을 들어간 2번의 특성이 된다. 그리고 보면 이 문제 한번 쫙 째려보잖아요. B에 들어가는 걸로 뭔가 난도는 싹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제 표현이에요. 얄밉게도 메타윤리학만의 입장, 기술윤리학만의 입장만 정진수로 세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B에 들어가는 걸로 막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긴 약간 기술적인 측면까지 들어가는 문학의 세팅. 5번 갑니다. 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이렇게 갑니다. 두 윤리학이 들어가는데 갑은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요. 윤리 이론을 적용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만 실천규범 윤리학의 입장이에요. 저는 미리 여기다 써놓습니다. 이해해주세요. 1번은 도덕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요. 더 얘기 안 해요. 메타윤리학입니다. 자, 비판의 구도 갑니다. A번은요. 실천윤리학이 규범 메타윤리학에게 비판하는 구도입니다. 도덕 명제를 사실 판단으로 규정하고 접근해야 함을 간구한다라고 했는데 실천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윤리학에게 판단하기에는 실천규범 윤리학은 규범적이고 가치 판단의 내용 판단을 하고 있고 메타윤리학의 경우에는 도덕 명제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판단하면서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또 간과하지는 않죠. 그러니 1번이 실천윤리학이 메타윤리학에게 줄 입장으로 진술로 적절하지 않다. 용어 종어 다 빼낼 수 있고요. 2번 A. 윤리학은 선악의 내용이 아니라 의미 분석에 주력해야 함을 간구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메타윤리학에게 주목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메타윤리학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는 않겠어요. 의미나 용어의 분석에 주력하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럼 바꿔서 메타윤리학이 실천윤리학에게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보편적 규범을 제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실천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이걸 평가해 볼게요. 실천규범 윤리학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기보다는 강조하는 입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구도. 4번. 윤리학은 도덕 명제의 논리적 구조 분석에 주력해야 함을 메타윤리학은 강조해요. 근데 실천 윤리학은 이론 적용해서 해결하는 거에 강조점을 두니까 메타윤리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강조하는 이걸 너는 간과하는 것 같아. 이 비판의 구도가 4번이 맞겠죠. 5번. 윤리학은 사회 관습을 경험과학적으로 기술하는데 주력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기술 윤리학이 강조하는 것이고 메타 윤리학이 이걸 주력해야 되는데 너는 그걸 간과하는구나 라고 비판하지 않을 테니 정답은 4번만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린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문화 구성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구성들로 하드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한번 끄는 이유는 나머지 세 문제는 윤리학의 분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깊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발문을 보세요.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에서 느껴지는 건 그냥 이건 저의 내피셜이에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걸 사상가라고 특정 짓지도 마셈. 그냥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그거 한번 찾아보셈. 그냥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음. 그런 느낌이 팍팍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공감이에요. 제가 문제 풀 때는 공감 부분을 다 체크를 했는데 야, 공감 진짜 많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과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배려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혹은 그것에 공감의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감을 통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덕적인 탐구 요소로서 공감을 강조하는 이 입장을 두고 1번 선지 도덕적 탐구의 과정에는 정서적 측면을 배제? 아니 공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배제한다라는 것은 제시문의 입장과 적절하지 않다. 2번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이거 자체가 가치 판단이죠? 오직 이성의 바탕을 둔 비판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아니 비판적인 사고 필요하지만 배려적이고 공감적인 사고도 필요하므로 오직 안 돼. 3번 제시된 도덕 원리의 보편화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도덕 판단의 핵심 부분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거 뭐지? 내가 틀렸나? 이거 나 이런 거 이론으로 모르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잔소리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3번 선집 설명하면서 하자 하고 이렇게 뒀어요. 제시문 단서를 놓치지 마라. 다른 어떤 원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장 강력한 승인의 감정을 낳기에 충분한 힘이 공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제시된 도덕 원리의 보편화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게 도덕 판단의 핵심이에요 라고 하는 건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도덕 원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공감이라는 게 작용하게 되면 이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3번은 제시문과 꼭 연결시켜서 보는 훈련,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X 이거라고. 4번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자연적인 성향이 도덕성 구성의 주요 요인이다. 예, 그게 공감의 내용이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도덕적인 탐구 과정에서 감정 공유보다 사실 판단의 진 여부 검토를 중시한다. 감정의 공유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맞지 않는 구성 뭐뭐보다 조심하라겠죠. 7번 갑니다. 다음 가상편지를 쓰는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적절한 관문을 본캐 질문대로 고른 것은 이거를 딱 요 부분만 이것도 본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이 사상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고 고민해요. 일단 출제된 사실과 경험에 근거해서 보자면 생윤에서 이 사상가는 이인데요. 이 사상가로 문항이 나왔다? 혹은 어렵게 나왔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이 단원에 성찰이라는 주제가 나왔잖아요. 그 성찰의 방법으로서 야 어떻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마음 바란치고 몸 바르게 하고 정자해서 몸가짐부터 바르게 해라
라고 하는 구용이라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용 보면은요, 손가짐, 입모양, 낯빛, 눈 모양까지 얘기해요. 너 지금 눈 새노랗게 떴어 이러잖아요. 나 구용이 생각이 났어. 이 눈빛까지도 바르게 하라는 거야. 학문하는 바른 자세를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 여기에 사상가를 특정짓지 못했다 이런 류의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으셔야 돼. 단, 해설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시문에 있는 요소들과 선지의 요소들의 연관성 설명드려야 되고 이론적인 기반이 있어야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잃어버린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거가 구방심으로 유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사상가는 유교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3강에서 말씀드려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기억번, 유교는요. 12선악을 분별해서 옳은 걸 실천해야 돼요. 12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바른 학문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 제시문의 사상가가 포지셔닝하고 있는 유교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전제. 니은번, 학문을 연구하는 몸과 마음에 대해 절제하는 자세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바른 자세를 갖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니까. 또 디귿번, 몸가짐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학문의 성공을 위해 매진해야 된다. 몸가짐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라고 9가지의 요 상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귿번 틀려요. 니을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것. 성찰하는 것이 배우는 자의 참된 도리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은 통하는 얘기였고 디귿번은 맞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니은하고 리을 들어간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깐깐하게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자료 분석에 있는 내용 포함하면요. 마음을 바르게 해라. 몸가짐이 올바른지 살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크게 말해서 성찰의 태도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라고 중요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에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신문 칼럼으로 나오면 사상가를 특정 지으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단서는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극단이라고 하는 건 모자라도 과해도 극단이에요. 그래서 이 딱 가장 마땅한 중용을 판단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그 고대 서양 사상가가 아리스토텔레스이긴 하죠. 그래서 모자란 거, 과한 거 이거 다 악덕이고요. 딱 요 가장 마땅한 만 덕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에서 보시면 1번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위를 해라. 초질관하고 너무 좋은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가장 마땅한 지점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맞지 않아요. 2번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서 중용을 찾으려는 노력. 이거 중요한데요. 모든 행위 아니에요. 행위와 감정에서의 중용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그 자체로 악한 행위에는 중용이 없어요. 그래서 X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게 인간관계의 정석이다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마땅한 상태인지 실천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5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의 무오류성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라. 이건 역시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용을 판단해서 실천하라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었고요. 정답은 5번이에요.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도록 절제해라. 성찰해라. 중용을 판단해라. 지속적으로 실천해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이 문제가 요 정도로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온 예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자료를 붙여서 정리해봤어요. 캡처해놓고 보세요. 도덕적인 덕이 정확하고 좋은 것이 되려면 중간을 목표해야 돼요. 정념이라고 하는 거에는 지나침, 모자람, 중간이 있는데 지나침, 모자람 모두 다 악덕이에요. 너무 많이, 너무 적게. 이건 모두 다 악덕이라는 거예요. 9번에서처럼 마땅한 때와 일과 사랑과 동기에 대해서 그 중간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 중간과 중용이라고 하는 게 덕이에요. 그 말을 다시 정리하면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이에요. 중용이 덕이에요. 이거 선지로 써도 되게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와 태도를 성찰하는 방법으로 이 가장 마땅한 정도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중용을 강조했다라고
라고 하는 걸 복습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때요? 전 문항을 푸느라고 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요. 만점이 되는 강의, 만점이 되는 우리 두 번째 시간 클리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